팩트로 말씀드리면서 네. 당분간 네. 정말 뭐 바닥을 거쳐서 지하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말씀드린 대로 50%까지 갈 수도 있고 심하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 약간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좀 하락을 할 것이고 한 최대한 몇 퍼센트 정도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부동산 기간과 하락폭의 개념에서 이제 기간은 이렇게 제가 말씀 올릴게요. 그러니까 뭐 역사는 되풀이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IMF 사태가 있었어요. 그 전에 뭐 오일 사태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아닌 상태였고 IMF 때는 이제 글로벌이 조금 이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뭐 FTA 이런 거 연결하면서. 그렇죠. 동조화 현상이 있는 때죠. 그때부터 본다면 IMF 때 우리가 3년 반 걸렸어요. IMF의 그 사태의 위기의 그 원인은 기업 부채가 뭐 1000%까지 가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결국은 부도가 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신용경색처럼 일어나가지고 네네. 한국이 이제 양털깎이를 당한 거죠. 미국에 네. 제가 볼 때 IMF에. 네. 그런데 그때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그 뜻이 모아지고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경제를 빨리 달러를 빚을 갚고 다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 새 출발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짝프예요. 그러니까 발언이 일어섰죠. 그게 3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는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잖아요. 맞아요. 대출 많이 해가지고 네. 터졌는데 우리는 원래 너무 가격이 높았다가 조정되는 국면에서 글로벌 금융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가세했는데 기간은 7년인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조정을 확실하게 못 겪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2008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4년부터 주택가격이 다시 상상이 시작하거든요. 네. 13년 말부터 조금. 근데 그때 부담 지수가 90, 100밖에 안 됩니다.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은 주택 가격의 부담, 물론 금리 문제와 여러 가지 동결되잖아요. 계산하면 똑같이 수치는 결과도 나오는데 그럴 때 좀 움직이는구나. 근데 대출을 늘리면 더 이게 가수가 붙는구나가 판단이 됐죠. 그때 기간이 한 7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내부 요인이 있을 때 3년 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은 상태, 외부 요인으로 한 방 연결됐을 때 7년을 갔다? 그러면 평균만 내도 지금은 이제 내부의 가계부채도 좀 심각하고 뭐 기업의 이제 제2금융권 문제도 있고 중국도 문제가 있고 미국도 좀 계속 갈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외적도 리스크도 좀 많이 상존하잖아요. 네. 그럼 두 개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3, 4년은 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 4년은 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1, 2년에 극복됐다는 건 이미 예전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 안 터지고 무사히 넘어갔다. 네. 근데 일단 미국이 던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한두 군데 터질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영국이나 어디나 양털깎이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제가 볼 때. 하나 터지면 거기서 충분히 정리되고 나면 이제 조금 조정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계산해보면 제가 볼 땐 한 3, 4년은 기본 많으면 5, 6년도 가 있다. 플러스 일본식 장기 침체가 우리한테도 심리적으로 오게 되면 정말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폭은 그 계산상에 의해 가지고 금세 말씀 올린 처럼 한 120선이 이제 거래가 되고 정상적인 시장에 보면 지표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래량도. 네. 2006년부터 우리가 주택거래 통계를 명확하게 뽑았는데 그전에도 통계는 있지만 건물 토지 지분으로 형태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2006년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건수별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거래량의 정상적인 게 서울 아파트 경우에 한 평균 월 6,000에서 6,100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0 이하면 시장이 안 좋은 거고 1,000 이하면 지금처럼 절벽이고 막 빙하인 건데 네. 그러면 그게 살아나려면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역산을 해보면은 한
40% 계산이 나와요. 아, 마이너스 40% 정도. 네네. 서울의 경우에. 지방은 지역별로는 40, 50% 내려가 있지만, 뭐 또 희소성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뭐 20, 30%에 그칠 거고. 근데 이제 P는 I분의 I라고 있어요. 네. 그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나 수익률이나 경제의 다른 파트에서 다른 용어를 쓸 뿐이지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자본이 투입이 된 데 대해서 그 자본의 기여비용에 대해서 기여비용을 그 화폐로 환산한 게 이제 수익률의 개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자로 돌아오고. 근데 그 개념에서 보면 그 가격에 예금 금리가 5%면은 어느 부동산이나 재화나 사업에 투자했을 때 5% 이상의 수익이 날 때 투자를 하겠죠. 네. 여기서 4%면 그냥 은행에 두는 게 낫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금리하고 시장의 어떤 임대 수익률, 이자 수익률은 이제 같이 균형을 맞춰갔는데 지금 강남 일대나 지방 광역시의 좀 좋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임대 수익률, 그게 수익률이잖아요. 하나의 재화를 봤을 때 자본세 차익은 접어두고 네. 그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은 수익률이 1.7에서 2.5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가격이 지금 금리가 5%로 가잖아요. 예금 금리 지금 5% 들어오잖아요. 네. 4%를 맞추려면 간단하잖아요. 2.2%짜리가 4%를 맞추려면 반토막이 나야지 가격 수준이 맞잖아요. 그런 계산을 해봐도 이건 전상적인 그동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뭐 P는 I분의 R부터 해서 수익률 개념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가격은 결론 대출로 쌓아올린 집값이다라는 결론이 다다르게 되고 그러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단 정부가 공격적으로 또 집값을 떠받친다면 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뒤에 가서 터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은 최소 2, 3년, 최대 5, 6년 보고 폭은 최소 20, 30%, 최대 30에서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많고 또 현재 입주 물량 많은 데다가 분양 물량까지 겹친 지역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린 거 다른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원, 뭐 인천, 부산, 진구, 뭐 동탄, 뭐 일부 어느 지역 이런 데들은 또 성남 또 어느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도 있는데 분양 물량도 있어요. 이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당분간 네. 정말 뭐 바닥을 거쳐서 지하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말씀드린 대로 50%까지 갈 수도 있고 심하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들은 말씀드린 대로 20, 30% 조정은 다 있지 않을까. 이미 서초가 뭐 아시겠지만 현금 주축에서 내려갈 일 없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얘기했지만 지금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신고가라고 또 일종의 기레기성 기사를 쓰는 기레기분들이 계신데 서초구에 이것도 이제 팩트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12개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2개가 신고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잔금까지 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60일 동안 신고를 하잖아요. 네. 계약한 것만 신고를 하지 잔금 확인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확인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 10개는 뭐죠? 거래가? 8개가 하락이에요. 그럼 이것도 기사에다 같이 넣어줘야죠. 근데 이걸 안 넣고 신고가만, 이게 정말 기레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레기들은 시장을 망칠 뿐이 아니라 나라도 망친다고 봐요.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뭐 기레기는 한 분이고 좋은 분은 9분인데 좋은 기자분들이 팩트를 정확히 써줘야겠죠. 서초구도 8개는 하락 거래, 2개는 신고가, 시장이 혼돈 속. 이 정도만 해도 균형적이잖아요. 좀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못 보시지만 지금 상황 어떠냐면 서울은 50에서 60%가 다 하락 거래고 상승 거래가 한 20% 정도 되고 상승 거래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반 이상이 다 작은 평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80% 생애 최초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젊은 분들이 비싼 건 못 사시니까 1억에서 3억짜리가 거의 뭐 그러니까 300개 중에 20% 정도가 20, 30%의 물량이 다 1억에서 3억짜리 이하예요. 아파트가 1억 5천짜리도 서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중에 또 20%는 6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기 바라고, 그 신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낚시질 하는 것 같은데, 전체 흐름이 신고가는 좀 안 맞잖아요.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왜? 평수가 강남인데 평수가 120짜리예요. 130짜리. 네네. 그건 당연히 있는 사람들의 일부 리그인데 그거를 일반 시장에 투영되는 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도 뭐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평균 매매 가격 서울 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요즘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왜 안 나오죠? 평균 매매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전에는 뭐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12억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저번 달, 10월 달 그냥 그 KB나 이쪽에서 계산하는 방식 말고 뭐 가중취득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 평균으로 그냥 거래된 거 제가 600개가 있어요. 그 대충 평균 내 보니까 뭐 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네. 왜? 저렴한 게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보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비싼 것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저렴하고 가격이 낮은 것들은 그나마 좀 청년들이나 좀 불안감은 아직도 존재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영끌족부터 이제 계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영끌족이 우리 저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영끌이 2030 세대들이 이제 영끌이라고 주로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게 이게 젊은 세대들이 그런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40, 50대 분도 간혹 있어요, 있기는. 같이 불안해가지고. 제가 네. 몇 분 봤는데, 일단 2030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안 쓰지만 2030 영끌이라고 안 하잖아요. 5060도 영끌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겠죠. 근데 개념은 지금 젊은이들로 좀 분위기가 같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지금 약간 상투를 잡은 느낌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투기성으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영끌이라고 통합을 해가지고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집단 표준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영끌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구분을 말씀드리면, 그 사회자님 보시기에도 영끌이 보통 기사를 보면 재작년부터 영끌이 적을 때는 20, 30% 비중이 거래된 중에 많을 땐 뭐 40% 막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레귤러하게 그냥 3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서울에 이제 우리 다주택, 다세대하고 빌라도 좋은 데가 많은데, 그거는 좀 빼고, 좀 죄송하지만, 아파트만 갖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재작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9만 7천 개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4만 한 5천 개가 거래됐습니다. 그럼 더하면 14만 한 2천 호가 돼요. 그러면 자르고 14만 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14만 개 중에 말씀 주신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2030이 한 30% 샀겠구나는 누구나 알잖아요. 네. 최소 30%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4만에 30%는 3일에서 4만 2천 호예요. 4만 2천 호 중에 그 사람들이 영끌하는 젊은 분들인 거예요. 2030. 4만 2천 세대가 샀는데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면 좀 어렵다고 표현하면 죄송하고 지금 집값이 일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84제곱은 더하고 59제곱만 해도 부담되는 수준이 많거든요. 물론 조금 낮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부담돼요. 근데 다 산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이제 혹자 저건 다 아버지들이 도와줬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4만 2천 호 중에 그 여러분들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땡땡은행 이렇게 금융기관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금융기관 다니는 분, 또 뭐 경찰 공제조합, 경찰분들, 네. 군인에 계신 서울에도 군부대 있거든요. 군인 공제조합,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단조합, 뭐 교원 공제조합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 연금들을 모으고 이렇게 자본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이 새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장기 저리 직장인 대출해줘요. 자체 내에서. 그게 금리가 1%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 동아리에서 갭 투자를 유튜브를 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 직접 네. 자주는 안 보이는데 의외로 저 구독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원래는 조용히 하는데 그 친구는 대놓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나와가지고 가리키고 네. 뭐 설명하고 네. 뭐 앞서가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뭐 인생이 잘못 간다고 봐요. 저는 그 너무 큰 돈을 쉽게 버는 방법으로만 하다 문제를 파산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4만 2천 호 중에 군인공제조와 이런 분들이 사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연락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락드리는 거예요. 뭐 산다 그러길래 제가 말렸죠. 2년 전에 말리니까
저희는 뭐 군인공제 아들 뭐 이래가지고 1%밖에 안 되니까 사세요. 그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엄마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또 이제 젊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이거 카톡방, 단톡방에서 누가 벌었다. 2019년 얘기야. 누가 벌었다. 막 규제 강하게 내오기 전에 야, 집값 많이 뛰었어. 뭐 5천 투자했는데 1억이 튀었어. 수익률이 200%. 이게 막 카톡방, 단톡방, 점심시간에 자랑질. 이런 게 막 한 2, 3일 동안 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젊은이들이 집에만 오면 부모님들 얘기가 투덜투덜 된다는 거예요. 누군 돈 벌고.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럼 능력 있는 분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능력이 있잖아요. 1%짜리. 그 1% 그분들이 대충 계산해도 10,000명이면 될 거 아니에요. 2만 개는 거기서 뭐 대기업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져갔겠구나 하면 2만 개 남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2만 세대요. 서울이 381만 세대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특이한 분도 있고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벌 때는 뭐 대한민국에 기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야죠.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산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약간 하방 유인이 되고 조정을 겪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거품은 거품대로 가고 빠질 땐 빠진 대로 놔둬야죠. 시장을 자연적으로. 그래야 시장에 다시 균형점을 맞춰서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영끌은 뭐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좀 딱 말씀드리고 다만 이 영끌 중에 4050이든 2030이든 결혼을 하면서 투기성을 안 가지고 투자성만 가지고 투자 투기성이 없이 그냥 실거정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에서 애기도 하나 낳았어, 만약에 신혼부부가. 이상해서 부담되잖아요. 여기 부담되죠.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파산을 당하고 경제주체로서 활동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국가 경제에 그분들이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은 갚는데 기간을 늘려주는 것 뿐이죠. 유동성 확보해 주는 거. 네. 그걸 해주면서 리딩을 해줄 때 파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지가 되고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탕감이나 이런 거 없이 일시적으로 지연? 갚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로 구제해 주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조건? 옵션을 다는 거죠. 전매를 15년 동안 안 하겠다든지. 그럼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물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나는 영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주택자들이.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이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살릴 분들은 살리되 누가 봐도 이건 투자 이런 게 전혀 없고 망해봤자 국가에 도움은 안 돼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망하면 그것도 집값에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판단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이 경제圈은 살아있고 정부가 공공택지 많잖아요. 공공택지를 자꾸 개발하고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같은 우리 서민끼리 서로 죽이고 막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니라 네. 정부에 좀 요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영끌 세대분들은 구제는 절대 안 되는 게 기본이다. 단 그중에 실수요자 중에 회생이란 표현은 그렇고 유동성 일시적 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면서 안정적 직장이고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자를 내는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유지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대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드릴게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체 기간이 이게 말씀 나눈 것처럼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에. 그럼 시나리오별로 비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의 폭이 있잖아요. 그럼 1년일 때 10%가 내려갈 수도 있고 20%가 내려갈 수도 있고 30%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건 세 가지 경우가 되고 이거를 4년치까지 하면 12가지 경우 시나리오가 딱 나오잖아요. 2년 동안 10%가 내려갈 때 20%가 내려갈 때 30%. 4년 동안 딱 해보시면 그러면 그동안 대출 받으신 거나 계산해 보시면 그 1년일 때 지출되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4년 뒤에 원상 회복이 되냐 안 되냐는 이 12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계산에 맞춰가지고 지금 팔고 나중에 30%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파는 거고 이 시나리오를 12개를 딱 놓고 본인의 결론은 그거예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 현재 내 소득이 얼마냐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몇 프로까지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못 버틸 때는 제2금융권 가가지고 정말 13%짜리 불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딱 하루 이틀만 딴 거 하지 마시고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12가지 시나리오 딱 보시고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시면 그 다음 처리는 간단하거든요. 왜? 집값이 만약에 40% 내려간다고 내가 판단하고 30% 내려간다고 판단하고 정리를 했어. 집값이 지금 만약에 내가 10% 손을 보고 팔았어요. 네. 근데 30% 내려갔을 때 샀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도 줄고 네. 20%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확률, 여러 가지 확률들을 12개를 놓고 본인의 생각과 주위에 좀 많이 여쭤봐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결정하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